여러분 혹시 기숙사 생활 해본 적 있나요? 네, 해봤습니다. 아, 역시 정 오빠는 뭔가 해봤었을 것 같아요. 네, 전 2번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 네. 2년 정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기숙사에 살았었고 네, 한국에 고등학교 기숙사가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숙사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통학생 절반 그리고 기숙사생 절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산에 있는 학교,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학교인데 네. 좀 학교가 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부심. 그래서 약간 경상북도 전체에서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다 집이 머니까 그 애들은 다 기숙사에 살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6명이서 같이 한 방에 살았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처음 한 석 달 정도? 2달, 석 달 정도는 제가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작은 원룸 정도에다가 이제 브라질 룸메이트 이렇게 2명이서 같이 살았었거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가 의무 기숙사였어요. 헐. 네, 그래서 1학년들을 한데 모아놓고 좀 더 친해지게도 해주고 저녁 수업도 있고 1학년들 의무로 기숙사를 할 수 있게 배려도 해주고 좋은 시설이 가장 좋은 기숙사를 주고 1년 동안요? 네, 1년 동안이요. 그래서 뭔가 자유를 빼앗는 기분인데요. 그렇죠. 네, 가장 회귀항상 난 자취하고 싶은데 막 이러면 어떡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압적으로 했다가 지금은 사실 좀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저는 장점이 더 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자유롭지 않은 듯하지만 자유로웠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생활을 하니까 1학년이잖아요. 네. 1학년 때는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교환학생 갔을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쉐어여서 쉐어하우스에서 거실이랑 부엌을 같이 쉐어하고 각자 방이 있는. 어느 나라예요? 스웨덴에 스웨덴? 북유럽. 네. 그래서 사실 기숙사 느낌이 아니라 약간 집 느낌이었어요. 좋다. 네. 그런 거 좋다. 네.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조금 놀랬던 게 제 동기 친구들 물어보면 없는 학교에서 나온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중국에서 웬만하면 다 기숙사가 있거든요. 대학교는 거의 100% 수용할 수 있고 근데 초등학교도 있는 학교가 있어요. 네, 먼 데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한국처럼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랑 가까운데 배정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그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학교가 집이랑 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숙사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1년 살았었고 고등학교 때 2년 살았었어요. 3년? 네. 중학교 때는 집이 멀진 않았는데 그냥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잠자고 놀고 같이 먹고 막 그런 재미 때문에 그때는 그냥 엄마 졸라서 살았었어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2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맨날 그때 사춘기니까 아버지가 맨날 막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자전거 타고 10분 거리거든요. 헐. 근데 이제 너무 부딪히고 이제 저도 워낙 친구들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 생활하게 되는데 맞아. 후회 없는 학교 생활했죠. 맞아. 재미있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때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제발 들어가게 해줘라 막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중국에서 다녔는데 고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2년 반 그리고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한 반년 정도 한 6년 늦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나의 2배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 살게 된 원인이 집이랑 멀어서 이게 중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집이 이사 갔어요. 학교랑 멀리 이사 가니까 그냥 기숙사에 살라 너는 그래서 기숙사 들어가게 됐고 그 일할 때도 직장이랑 이제 집이 멀고 하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니까 공짜로 제공하니까 살게 됐고 지금 학교도 집이랑 통학거리만 4시간이니까 멀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대학 같은 경우는 통금 시간이 있어요. 12시 통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12시요? 네. 대학생인데? 네. 어머나. 이게
12시 넘으면 왠지 통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12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학교는 한 2시, 3시인 것 같은데 그게 통금이에요. 근데 들어와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들어는 와라 이런 느낌인 거죠. 저희 학교 기숙사는 그 벌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청소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공공규칙 같은 거 어기고 벌점 제재 들어가거든요. 공공 규칙들이 뭐가 있어요? 술 마시면 안 되다든가 대학생인데? 네, 나가서 마시라. 그리고 뭐 담배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천문 씨랑 같이 네.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아는 게 저희 학교는 진짜 그 엄격하다. 경고가 없어요. 그냥 대체. 다른 외부 사람이 기숙사에 들어가면 너 아웃. 그래서 실제로 제 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긴 알았는데 설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친구 방에서 냉장고에서 뭐 먹고 네. 이제 나왔는데 그 걸린 거예요. 헐. 그래가지고 바로 아웃 시켜가지고 고시원에서 살고. 헐. 되게 완벽해요. 네. 저는 중학교 때는 되게 규칙이 엄청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어디다 보니까 제 중학교 때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무조건 뛰어야 됐어요. 운동장 한 2바퀴 정도 이제 잠버라고 무조건 뛰고 그리고 나서 아침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그랬었고 아침에 기숙사 나가기 전에 정리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이불 정리 다 해놨어야 됐는데 이불을 막 무슨 군대처럼 각 있게 막 그렇게 개화했었어요. 진짜 무슨 밖에서 할 때 진짜 두부 모양처럼 보일 수 있게 진짜로 네. 그렇게 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 건 엄청 많았어요. 웬만한 건 다 하지 말라고 했었고 대학교 때는 3개월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브라질 친구랑 같이 살았었는데 네. 근데 그 친구가 좀 워낙 자유분방했어요. 일단 학교 쪽에서는 그렇게 제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새벽 2시까지만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좀 미국은 뭔가 좀 자유로워서 맞아. 뭐 솔직히 뭐 규칙이 있어요. 뭐 기숙사에서 술 마시면 안 되고 뭐 누구 데리고 오면 안 되고 그런데 다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 한 번씩 운 안 좋으면 거기 사감 그러니까 네. 관리하는 선생님이 체크하는데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영어도 잘 안 통하고 약간 뭐 그냥 뭐 헤이 이렇게 사니까 그냥 되게 규칙 없이 지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대참사가 나왔죠. 왜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여자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맨날 네. 여자친구랑 그 노트북으로 스카이프를 하는데 네네. 막 맨날 막 여자친구 막 한 번씩 제가 막 늦게 막 들어오면 막 울어요. 막 스카이프 하면서 막 보고 싶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괜찮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밤에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헐.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가지고 근데 애가 10시가 되고 11시가 되는데 안 가요. 불 껐는데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같이 침대에 같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진짜 충격적이다. 근데 뭐 이상한 행동까지는 안 했는데 이상한 행동 뭐예요? 그냥 너무 과하진 않았는데 그 너무 이제 애정인가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헐. 이제 그때 정했죠. 쓰레기네. 우리는 진짜 친구 데리고 오지 말자. 진짜 친구 쓰레기다. 절대 데리고 오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때 정했죠. 그냥 진짜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다 큰 성인이니까 자기 일은 밖에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예 정했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식당 가서 밥 먹고 하루 시작하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저녁에 저희 야자 끝나면 그 학생 식당에 문을 열거든요. 한 40분 정도 문을 여는데 야식 같이 친구들 먹으러 가는 것도 되게 재밌었었고 그리고 일반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시켜 먹으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막 바구니와 줄을 엮어서 그런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싹싹 내려가지고 음식 이렇게 올려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막 그런 진짜 스릴 넘치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일찍이 기숙사 생활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빨리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숙사도 어떻게 사회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뭐 다양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어떤 실수를 하면 이렇게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나, 그거는 솔직히 기숙사에 있으면 더 확실히 배우는 것 같아요. 학교에 그냥 통학하면은 학교에서만 공부만 할 때만 학교 있고 다 집에 가니까. 그런데 그때는 모든 해결 문제나 그런 걸 다 같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그런 거를 좀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도 같이 하고 같이 뭐 갈등도 해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돈독해졌어요. 그 이게 약간 만국 공용어 같은데 미용 씨가 뭐 배달 뭐 음식 같은 거 밧줄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 저희도 배달이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전화를 해요. 만약에 닭꼬치를 먹고 싶으면 닭꼬치 아저씨 딱 전화. 아저씨 그럼 저희 이제 여기 뭐 중학고등학교 기숙사 앞인데요. 여기 뭐 A동인데 저희 이제 밧줄 있으니까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하거든요. 와요. 저희 딱 아저씨가 되게 손 흔들어요.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창문에다가 밧줄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헐 똑같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내일 이제 그 야자하기 전에 가서 돈 줄게요 이렇게. 우리는 바구니에 돈을 내렸어요. 저희도 막 이렇게 룸메들을 잘 만나야 됐던 것 같아요. 맞아. 뭐 한 학기 단위로 룸메를 바꿀 수 있고 한데 저는 1인 2실이었거니까 2명이서 한 방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실이면 야. 대박. 대박. 2명이서 하니까 안 맞으면 둘이 해결을 해야 되고 맞아. 또 같이 쓸래를 둘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서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 명이면 나는 뭐 빠질게요 이렇게가 될 수 있는데 둘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친구들을 다 모아놔서 맞아. 학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진짜. 그러니까 어디 수업을 가도 1학년 수업은 거의 좀 정해져 있잖아요. 비슷한 네. 수업을 듣는데 어딜 가도 이제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적응하기도 확실히 편하고 또 1학년 때 막 성인이 돼서 뭔가 사회적으로도 요구받는 게 많고 한데 그런 고민들을 아주 그냥 밤새도록 하고 맞아요. 네. 1학년인데 고등학교 느낌. 네, 약간 네. 몸만 큰 뭔가 고등학생. 자유로운 고등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네. 시험 공부도 밤새도록 카페에서 하고 그래서 그때 같이 살았던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로 살았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같이 가는 경우가 친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는 1층이 완전 폐쇄되잖아요. 저녁 이제 기숙사들이 입사하면 네. 그 1층이 다 폐쇄해서 1층은 전부 그 방범창이에요. 오. 방범창에서 그냥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꼭 애들이 그때 PC방에 가고 싶어서. 예,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2층에서 그 세면대 쪽 가면 창문이 이렇게 2층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헐. 기숙사 방은 이제 다 잠겨 있는데 내려갈 수 있어가지고 침대 보러 밧줄로 만들어가지고 헐. 한 명 한 명씩 딱 무슨 소방훈련 하는 것처럼 미션 그렇게, 임파서블 네, 이런.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그때는 누구도 안 나가려 했는데 어느 친구가 나가겠대요. 네. 밧줄 잡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헐. 어떻게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신이 있었나 봐요. 이게 발 딛고 무슨 이게 밟고 하면 내려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대로 발이 흩뜨려가지고 떨어졌어요? 예. 크게는 안 다치는데 발이 골절돼가지고 크게 다친 건데? 크게 다친 거 그래 아니에요? 바로 앰뷸런스 가가지고 아니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학교 나오더라고요. 되게 강한 친구다. 강한 친구. 그때 막 소문이 나가지고 학교 전체 예, 그 친구가 약간 힘든 고등 생활을 했죠.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갑자기요? 예. 평소에 독서 많이 하세요? 독서. 제가 뭐 겉보기에는 운동만 많이 할 것 같지만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다 이런 반응이에요. 네. 들고 다니는 것도 네, 못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서 봤는데. 혼자 되게 이렇게 좀 읽거든요. 몰래 몰래 읽고 그 무슨 거짓말이 책이길래 혼자 읽었어요? 들켰네요. 자, 근데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부모님이 책 읽어라 해서 그냥 손에 집히는 거 읽었는데 맞아요. 나이가 좀 들면서 제가 좋아하는 뭐 문학 쪽이나 그런데 자연스럽게 좀 손길이 가더라고요. 문학이요? 문학이요. 그럼 추천 한 건 해주세요. 추천은 제가 다음에
당황스러워. 느꼈네요. 실제로 당황스러워서 다음에. 아, 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책 읽는 걸 원래 좋아하던 사람도 계속해서 책을 읽어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좋아하던 사람도 싫어하게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좀 독서의 참맛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여기에 우리나라 서점에 또는 책 읽는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는지 또 환경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중국을 가면 늘 탄성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중국 호텔. 중국 호텔 가서 역시 중국은 크구나 했고 중국 두 번째가 서점인데요. 중국 서점은 참 규모가 크고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현대적인 서점들은 훨씬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항상 친구들 보면은 중국의 책은 굉장히 얇고 가벼워서 그냥 뭐 지하철이든 차 안에서든 심지어 걸어가면서 또 읽는 친구들이 참 많아서 아, 독서를 좋아하는구나라고 많이 생각했었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의 서점은 대형 서점을 넘어서 초대형 서점이 진짜 많은데요. 최근에 제가 광저우라는 도시의 그 티엔허 지역에 있는 서점에 갔었는데 1층부터 8층까지가 다 서점인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여행책, 뭐 2층에 키즈존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키즈존은 정말 키즈 카페를 생각나게 할 만큼 정말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아이들이 나름 여기선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뭔가 자기들만의 이렇게 도서 문화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좀 사랑스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중국 지난해 도서 소매 판매액이 2017년 대비 11.3%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지금은 뭐 전 세계 출판 시장이 몇 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중국의 출판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도서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으며 또 중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를 생활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판 시장 규모만 보면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를 벌써 차지했고요. 시장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키워드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책을 읽으시다.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추억이 방울방울한 예능 프로그램의 구호였잖아요. 자, 중국에서는 요새 국가적으로 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 독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또 뒷받침하는 정책을 최근 들어 더욱더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행되고 있는 국가 정책이 있다고요. 네, 좋은 책을 만들고 또 좋은 책을 읽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전제인데요. 작년 3월에 있었던 전국인민대표대회의에서 채택된 정책입니다. 네 글자로 줄이면全民阅读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全民, 전국의 인민들이 阅读,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에 힘을 실어주기라도 하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책을 다시 읽읍시다 이런 말로 또 격려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아낌없는 지원까지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면 또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몇 가지 예를 들자고 하면은 중국 정부는 소외 지역에 서점을 열 경우에 이 일부 임차료와 또 인테리어 비용을 대주거나 혹은 베이징 도서전이 열렸을 때 도서전을 관람하면 반나절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등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와, 이런 지원들은 책을 많이 읽는 노력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절로 좀 신이 나서 책을 읽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에 따른 효과가 좀 있는 편인가요? 네, 요즘 대학가에서는 이 독서를 함께하는 독서 모임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어플 중에서도 책 읽어주는 어플 많이들 알고 들어보셨죠? 또 좋은 문구를 공유하는 이런 어플들이 다운로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또 소비량 역시 성장세에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혼자 남규시 씨처럼 몰래 책을 읽는 문화였다면 요즘은 나 읽는다 같이 읽자 하는 그런 문화로 또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출판 불황 속에서 이렇게 중국의 도서 판매가 역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가능케 한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시죠. 키워드 둘.
오감으로 꽃피운 독서 열풍입니다. 완전 좀 시적이면서도 감각적인 키워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책을 예전에는 손으로 넘기고 눈으로 보기만 했다면 이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아무리 이게 다양한 독서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 오프라인의 든든한 서점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잘 지탱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중국의 오프라인 서점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온라인 서점이 편리하다고 해도 오프라인 서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저도 이 오프라인 서점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역시 이 책 한 장 한 장 맞아요. 넘겨가면서 고르는 그 손맛도 있잖아요. 그 책 냄새 맞아요. 맞아요. 새 책 냄새는 참 언제나 네. 기분이 좋은데 요즘 중국에서도 오프라인 서점이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데요. 이 위챗이나 모바일페이를 통해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가이드 로봇이 생겼고요. 고객 분석 시스템 등과 같은 인터넷 기술로 오프라인 서점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도서 출판 시장 성장의 구체적인 이유 두 번째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오프라인 서점들이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독서 방법들이 생겨났고 또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디오북이나 SNS를 통한 책 읽기 등 정말 다양한 매체들이 독서 열풍의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좀 그런 편인지 어떤가요? 오디오북 시장이 지금 최근 6년간 30% 이상씩 성장 중인데요. 2017년 시장 규모는 이 전체 디지털 독서 시장 규모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란른 팅슈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란른, 게으른 사람이 팅슈 책을 듣는다라는 어플인데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라이브 방송 포맷 플러스 오디오북 어플이 함께 있는 건데 일단 책을 듣기 위해서는 유료로 결제를 해야 되고 대신에 제가 직접 글을 쓰고 오디오로 올리는 형식의 라이브 방송은 DJ 랭킹이라고 해서 정말 라이브 방송 아프리카 BJ들처럼 랭킹이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직접 나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또 약간 성우처럼 읽어주기도 해서 참 재밌더라고요. 네. 전 또 다른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腾讯텐센트에서 출시한 위챗 리딩이라는 어플을 되게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아까 그 란른 팅슈는 유료잖아요. 요거는 처음에 가입하면 3권까지는 무료로 주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모멘트라고 해서 위챗의 그 단톡방 같은 데다가 이제 공유를 하면 또 2권까지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채팅방에 있는 친구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몇 권을 읽고 누가 어디까지 읽고. 그러니까 이게 경쟁심을 좀 자극해서 책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의 독서 운동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서점의 변화와 다양한 독서 방법의 발전이 이 중국 도서 출판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네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해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책 장르가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셋. 급부상하는 웹소설입니다. 자, 제가 정말요, 이 중고등학교 시절 저도요. 강동원 때문에 정말 설렜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귀연이. 맞아요. 귀연의 그 소설. 수업 시간에도 교과서 여기 쌓아놓고 이렇게 몰래 책 몰래. 펴놓고 이렇게 읽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늑대 유혹에서 강동원 씨가 부르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한경입니다. 저 맨날 한경 누나라고 불러서 제가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저는 기현이를 저만 알까 봐 걱정했는데 우리 같은 세대군요. 너무 너무 감사한 좋아했죠. 일입니다. 네. 네, 아무튼 중국에서도 이 웹소설의 인기가 정말 상당한데요.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서 온라인 문학을 즐기는 독자의 수가 놀라지 마세요. 무려 3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와, 3억 정말 3천만 명. 대단한데요. 네. 중국의 웹소설 산업이 2000년대 초반부터 유료화가 시작이 됐고요. 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고 합니다. 게임 산업의 뒤를 잇는 콘텐츠 비즈니스로 자리 잡았다 평가될 정도라고 하네요. 네. 자,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웹소설 작가가 78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판타지, 로맨스, 고전, SF 등 모든 장르를 섭렵을 하고 또 웹소설 시장을 넘어서 대중문화에 끼치는 영향까지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2017년 한 해 동안 이 영상물로 각색되는 컨텐츠 중 56%가
웹소설인데요. 약 40여 편의 웹소설 드라마가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인기작은 삼생삼세 심리도화 그리고 택천기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두 작품 모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맞아요. 네, 이 삼생삼세는 양미라는 배우를 대체 불가 중국의 사극 여신으로 만들어줬고요. 또 택천기라는 작품은 루한이라는 아이돌을 이제는 연기돌로 인증시켜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리고 차이나 코드에 때때로 등장하는 이 삼생삼세 심리도화라는 네. 작품은요. 네. 2008년에 웹소설에 연재가 됐고요. 또 2009년에는 소설 단행본으로 2016년에는 만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영화로 제작이 됐고요. 2017년에 드라마로까지 제작이 했네요, 됐다고 하네요. 아주. 네. 저는 웹소설 때문에 이제 친구가 커플인데요. 그 커플이 싸우는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 속 주인공 때문에? 네. 이 여자친구가 이 웹소설을 좋아하는데 정말 그 귀연이급의 웹소설인 거죠. 그래서 막 남자 주인공이 너무 멋있고 그 멘트 하나가 마음에 아로새긴다라고 얘기를 해서 남자친구가 뭘 그렇게까지 아로새기니? 하면서 이제 질투를 실현했던 광경을 귀엽네요. 봤는데 거의 제 친구는 하루에 3-4편은 기본적으로 본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정말 웹소설을 좋아하고 거의 저희 때 귀연이의 그 열풍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아무튼 좀 한국과 조금 비교해보면 한국은 웹소설이 약간 로맨스 아니면은 현대물로 좀 약간 극한되어 있는 반면에 중국은 그 소재가 정말 방대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판타지 그리고 무협 분야의 성공이 되게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이러한 중국의 이 웹소설 시장의 성공은 규모의 경제가 가지는 힘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남규 씨가 그랬잖아요. 작가만 약 800만 명이 된다. 그만큼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웹소설은 작가들이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선보이면 또 팬들이 함께 읽고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방향 교류가 가능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중국 도서 문화의 대표 주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중국의 도서 출판 시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도 어떤 반은 굉장히 서로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이 성적이 더 높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책 읽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절로 책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꼭 분위기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책을 읽어야 한다는 무조건적인 압박이나 강요보다는 이렇게 중국처럼 나라 전체에 책을 읽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이게 훨씬 더 적극적인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또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은 뭐 평소처럼 집 가는 길에 서점을 한번 들려서 책을 한 권 평소처럼요? 평소처럼 정말 꾸준하게 만난 적이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조용하게 아, 은밀하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 평소처럼 책을 한 번 더 민망하네요. 다들 믿지 않아서 너무 민망하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의 마음만 다져보면서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 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